네, 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수장들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 회의죠. 샹그릴라 대화가 열립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일 안보 협력 논의의 장이 될 제20차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 이 안보 회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IISS라고 영국의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주관에 대해서 1년에 2번 회의를 합니다. 예. 한 번은 아시아 쪽에서 하고 한 번은 유럽 쪽에서 하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아주 고정이 돼 있죠. 매년 6월 달에 통상 6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가을에 합니다. 저도 이제 10년 전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 측 대표로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IIS가 주관하고 또 이제 지역의 안보 문제와 국방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주로 중요한 그 국가들,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의 국방부 장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죠.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메인 이벤트라고 불릴 만한 이제 만남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난달 31일에 이제 발사에서 실패한 북한 발사체 관련 그 대응 방안이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떠오른 그런 이슈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달에 푸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G7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하다가 예. 그때 이제 시간이 워낙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을 7월 달에 초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마 거기서도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 앞서서 이번에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예. 이 정보 공유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본으로부터 받고자 하면 그것을 이제 미국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미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에 요청하고 일본 방위성은 해당되는 자료를 줄까 안 줄까를 고민하다가 그것을 이제 미 국방부에 주고 미 국방부는 한국에 주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일에 이 지금 엊그제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깜짝 놀랄 이제 그런 경보 발령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 단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하잖아요. 마 10, 20 이렇게 나가는데 예. 언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응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한국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돼 있어요. 예. 또 일본하고 일본의 주일 미군 사령부하고는 돼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체제를 어떻게 일원화시킬 건가? 근데 그게 우리가 얼른 쉬울 것 같아도 그걸 일원화시키는데 이제 레이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경보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일원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아마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만일 워싱턴에서 하게 된다면 거기서 어떤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언제부로 이렇게 가동이 될 거다, 이 정도 선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대응 논의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안보 협력 수준 더 강화하겠다, 잠깐 아주 잠깐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자리에서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합의가 된다면 이 한미일 3국 공조가 대북 대응 이상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요, 한미일의 정보 공유거든요. 그러니까 경보 체제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경보 체제를 일원화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미사일 방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경보 체제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구축할 것이냐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미사일 방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을 거고, 지금 질문하신 것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NCG,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참여 여부라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경보 체제에 대한 어떤 일원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NCG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미 간에 회의를 하잖아요. 예. 아직까지 여기에 재궤도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NCG가 어떻게 재궤도에 올라오고 나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본의 참여 여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일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이제 한일 국방장관 네네. 회담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네. 이 자리에서 뭐 아까 경보체계 이야기도 하셨지만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네. 어떤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급한 게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아주 정상급에 대해서는 이제 셔틀 외교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진전이 있으려고 하면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한일 간에도 이제 이게 안보 협력이 있어야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한일 간의 가장 걸림돌이 뭘까? 그게 이제 군사 차원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2018년도 초계기 사건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2018년도 12월 달에 북한에서 이제 조난 선박이 이제 동해상 대하태라고 하는 한일 의로 공동 수역 구역이죠. 거기서 이제 조난 당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강개토 대항함이 이지스급이에요.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강개토 대항함이 그쪽으로 가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P1, 소위 말해서 해상 초계기예요. 예. 해상 초계기가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너무 낮게 우리의 강개토 대항함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협했다라고 너무 하는 거고, 근접했다. 예. 그렇죠. 우리 또 일본 측에서는 강개토 대항함에서 레이더를 우리한테 조사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우리가 포착했다. 예.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에 대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가 지금 4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일정 부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또는 군사 협력이 진전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거고요. 아마 만일에 회담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은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국제적인 이런 안전 의무를 서로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뭐 이 예.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서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이거는 덮어두고 이제 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 정도만 나오면 한일 간의 협력은 한미일 협력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죠. 방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그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어떤 입장인지 서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현안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겁니다. 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초계기와 관련한 대응 지침을 냈잖아요. 이 대응 지침이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영상 보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기서 이종수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입장은 서로가 잘 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을 일본은 알고 있고 일본의 입장도 한국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할 뜻이 없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는 이 부분을 듣고 대신에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협력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발언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밑에서는 한일 간의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저는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샹글릴라 회담을 통해서 한일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로 좀 성과 있는 그런 뭐 공동성명이나 또는 뭐 기자회견이나 또는 어떤 발표문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부분은 일단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초계기 문제가 조금 뭐 덮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덮어진다면 네. 그 이후에는 좀 순탄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일단 이 문제는 그 뒤로는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초계기에 이게 근접 비행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또 이 군함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비행 물체에 대해서 레이더를 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접 비행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초계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것은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누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초계기에서 이게 딱 떠요. 그러니까 얼라트가 그러니까 예. 윙윙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잡혔다 레이더에. 레이더에 잡혔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호간에 특히 이제 우리가 한일 간에 예.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군사적 갈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네. 이제 앞으로 더 양측이 조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 간에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측에서 그 레이더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거는 레이더를 하긴 했지만 수색용 레이더였다. 이렇게 우리 입장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번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또 이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협력을 좀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것도 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보 협력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쿼드라고 하는 예. 이게 4개국 뭐 안보 대화체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예. 쿼드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어떤 군사 합의체 이게 이제 오크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나토도 또 강화해 나가고 스웨덴도 내가 이게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결국은 우리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쪽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대화체들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특히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신 거죠. 네. 자, 이번 그 샹그릴라 대화에서 또 주목되는 게 한중 국방장관의 네네. 회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6개월 만에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지금 사실 한중 관계가 조금은 경색된 분위기라서 별로 기대할 거 없다. 이런 전망도 좀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작년도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예. 이제 샹글릴라 회담에서도 했는데 그때는 제법 이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왔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중 간의 차관급 전략 대화체도 이제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라인이 지금 한국 해군 공군하고 북부 정구사령부하고만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동부 정구사령부를 확대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한 라인이 5개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가 있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성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저기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국방부 장관한테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설적인 역할을 통해서 한중 간에도 이런 군사 협력을 예.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 예, 그렇게 예. 하겠다라고 할지는 이제 중국 측한테 달려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쌍계 병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런 핵미사일 시험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아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하고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또 뭐 우리나라 한중 회담도 그렇지만 미중 회담이 좀 네네. 주목이 됐었는데 네네.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로디 오스틴 그 국방부 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 장관의 만남을 미국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결렬이 됐단 말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중국 국방부장이 사실상 미국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재 대상에 네, 있죠. 예. 바깥으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샹글릴라 회담을 통해서 미중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를 풀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담까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미국이 너무 타이완 이제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미중 이런 그 국방부 장관 회담을 뭐 취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을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뭐 그것이 부부간이든 뭐 국가간이든 회사가 회사간이든 간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는 되거든요. 이것이 서로 일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만일에 이런 회담마저 없어져 버리면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뭘 해야 될 건지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이제 위험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뭐 소매 끌어서라도 잠시 얘기하자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들리는 얘기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미국이 제안을 했고 네네. 중국에서 또 그 리상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줘라 네네. 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네. 미국에서 그걸 또 거부해서 이 회담이 결렬됐다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안 풀어줬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보죠. 그런데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국 국방부장하고 같이 회담하자라고 제안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방금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간의 그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중국 국방부장이 오스틴 국방부장의 소매를 끌 리는 없을 거고요. 그건 아마 끈다면 미국에서 끈다면 이제 미국에서 잠시라도 얘기 좀 해보자. 그래도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뭐 타이완 문제든 또 중국 자체의 문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교환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아마 회의 기간 내내 미중 간에 서로 다른 그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미중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스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예. 그 타이완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국방부장이니까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그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난사군도와 동사군도, 소위 말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지금 중국의 그 인공섬 건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변국 위협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중국의 국방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오스틴 그 미국의 국방부 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국방부장이 회의 시간에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틀림없이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어찌됐든 샹글릴라 회의 기간 중에 미중이 고성이 오가는 그런 네. 장면들이 오히려 더 자주 좀 보이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은 합니다. 대화보다는 갈등이 표출될 그렇죠. 장면이 많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실패를 했는데 조만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두 번째 실험 감행하겠다. 예. 그런데 발사대 주변에서 좀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고요? 네, 김여정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김여정이 등장하지 않나 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네들 바로 2차 실험, 2차 시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북한의 저 동창리 발사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기존의 발사장이 있고 새로운 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존의 발사장에서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신형 발사장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그림 뒷배경을 보고 바다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신형 발사장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신형 발사장이 그러면은 저거 구축하는데 뭐 수년이 걸렸느냐? 아니에요. 불과 몇 달 만에 저거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4월 초만 하더라도 4월 중순만 하더라도 거기 바닥이 흙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 콘크리트로 다 덮였단 말이죠. 예. 그거 한 135m, 40m 정도 될 거예요. 그 패드가. 그런데 그거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직립해가지고 발사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구형 발사장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구형 발사장은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는 캔트리 타워가 75m짜리인데 이거 90m짜리로 바꿨잖아요. 예. 우리 누리호가 47m 캔트리 타워였어요. 그러면 90m면 앞으로 얼마나 큰 대형 위성을 여기서 발사하려고 저렇게 큰 캔트리 타워를 건설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동식 그 가건물이죠. 그 안에 이제 발사체가 있겠죠. 그걸 지금 캔트리 타워 쪽으로 옮긴 것까지가 지금 소위 말해서 플래닛 랩스라든지 38 로스에게 지금 사진에 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이번에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체는 뭐 문제는 없는데 그 위에 탑재체 있지 않습니까? 예. 탑재체를 2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2쌍을 예. 이번에 한 개는 실패했고 한 쌍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옛날 그 구형 발사장에서 뭐 내일이나 모레도 바로 갈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해요. 발사체는 이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발사체는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발사체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저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렇게 수없는 미사일을 발사해서도 발사에 실패하잖아요. 예. 또 일본도 얼마 전에 발사했지만 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 북한이 한번 발사체 실패해서도 발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 곤란하다고 예. 생각해요. 엄청난 발사체에 대해서는 북한한테 저는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위에 있는 탑재체는 저는 탑재체,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사체는 어떤 발사체를 써도 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백두산 엔진을 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이것 가지고는 수없이 북한이 연습해 왔잖아요. 훈련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는 문제가 없고 대신에 탑재체를 2쌍을 준비했으면 금방 발사할 수 있을 거고 만일 탑재체 2쌍이 준비 안 됐다라고 하면 2012년도 상황을 고려할 때 4월 달에는 실패했고 12월 달에 성공했거든요. 8개월이 소요됐어요. 예. 설령 8개월이 소요된다고 안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뭐 2, 3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탑재체가 준비가 됐느냐 그렇죠. 아니냐에 따라서 북한의 재발사의 시기를 좀 점쳐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